오늘 무슨 과목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수업은? 네. 야, 벌써 막 인덱스를 막 엄청 붙이셨네요. 열이 막 차 넘치십니다. 사실 뭐 오늘은 저는 뭐 교재를 따로 들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교재를 들고 오지 않은 이유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려고 해요. 물론 이제 우리 공시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공시법이라는 말 생소하시죠?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시법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도 좀 제가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이제 시험을 여기 이제 학자가 되기 위해서 모이신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을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셨는데, 사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오늘이 이제 우리 합격자 발표일인데요. 아마 지금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올해 역대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이 역대 이제 최고예요. 그리고 1, 2차 뭐 누적 합격 거의 뭐 41만 명 가까이가 이제 시험에 이제 응시를 했는데, 합격자 수는 한 27,000명 정도 최종 합격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응시자 수에 비해서는 이제 합격자 수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시험이 어렵다라는 거죠. 단기간에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하시는 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다 목표이실 겁니다. 여기 뭐 계신 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장기 계획을 세우고 오신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공법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광역도시계획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뭐 이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듯이 뭐 장기 계획을 세우고 여기 이제 오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1년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떻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시험 과목은 다 알고 계시나요? 제가 한 번씩 강의를 하다 보면 시험 과목도 모르고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부터가 벌써 제가 봤을 때는 공부의 그 접근 방법이 좀 잘못된 거죠. 항상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할 때는 이 최종 목표가 뭔지 그거부터 이제 보시고, 그러고 이제 세부적으로, 즉 공부를 하실 때는 왜 우리 경제학에도 보면 이제 미시적 접근이 있고요, 거시적 접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거시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뭔지 그거부터, 즉 이제 큰 틀부터 먼저 잡으시고, 그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을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시험 과목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시고 이제 공부를 하신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시험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민법하고요,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건. 그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이제 서두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강조를 드리냐면, 여기 아마 2차 시험만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 1, 2차를 이제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건데, 여러분 민법하고 개론 아마 수업을 조금 들어보셨나요? 어느 게 좀 쉽게 느껴지십니까? 일단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요. 개론이 쉽게 느껴지세요? 제가 예상했던, 제가 준비했던 시나리오랑 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요,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은 지금 이제 시험 공부라는 걸 지금 몇십 년 만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은 그래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소유권이란 말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저당권 이런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실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조금 시작 접근은 오히려 민법이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재밌단 말이죠. 처음에 조금 익숙한 것 내용들이 들리니까. 근데 이제 개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생소한 용어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도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경제학에서 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이런 거 들어봤지만 지금 내용은 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죠? 그 용어 자체가 이제 상당히 우리한테는 좀 딱딱하고, 개론은요. 그래서 시작 접근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막상 이제 시험은요, 제가 이제 뭐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시험은 개론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개론은 이제 제가 쉽다는 말은 단기간에 조금만 더 투자를 하시면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신다고 이게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민법은 논리성이 아주 강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앞에 게 안 되면요 뒤에 게 잘 안 돼요. 민법은.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민법이라는 과목에. 그래서 1, 2차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민법이 잘 되면요, 제가 조금 오버를 하면요, 민법이 잘 되면 모든 과목이 다 잘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민법은 우리 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민법에 좀 많은 시간 투자를 좀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과목이 이제 2차 과목이거든요. 일단 2차 과목 있고요. 각각 40문항씩 나옵니다. 문항수는요. 그 다음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음 공시 및 세법이거든요. 그래서 공시법과 세법을 합쳐서 40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공시법이 몇 문항 출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4문항이 나와요. 공시법이 24문항이 나오고요. 세법에서 16문항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시험 치르는 한두 달 전에도 뭐 공시법이 몇 문항 나오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어내는 이야기, 저는 절대 허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죠. 자, 제가 이제 2차 시험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이 있는데, 중개사법 실무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느냐면요, 우리 중개사 법령 및 실무입니다. 실무 문제 몇 문제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12문항이 나와요. 실무에서요 12문항이 나옵니다. 그럼 법령에서 그럼 몇 문항이에요? 네, 28문항이 나옵니다. 이 정도는 계산되시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이 과목에서 예전에는 학원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들으신 분이 80점 밑으로 받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할 정도로, 예전에는요, 대부분의 분들이 전부 다 80점 이상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에서 80점 이상을 득점을 하다 보니까 얘만 한 과목 잘 보면요, 다른 과목들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이 특별히 그렇게 합격하기가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현재는 우리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에서 보통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70점 안팎입니다. 70점 조금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합격하시는 분들이요. 그럼 70점 조금, 80점 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럼 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 이 법령이라는 과목은 뭐 꼬아서 내려고 해도 그렇게 낼 수도 없어요. 딱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실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무 문제가 적게 나왔어요. 실무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한 6문제 이제 출제가 되다가, 지금 이제 실무 문제가 12문제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둘 중에 어느 게 어려워요? 실무가요. 실무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여기 준비하러 오실 때 주변의 이야기 아마 좀 많이 이렇게 듣고서 정보 수집 좀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뭐 합격하신 분들 또는 공부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았어요? 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전에 그 공부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들으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랑 지금이랑 시험의 이제 출제의 난이도도 완전히 다르고요. 출제 유형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그대로 맹신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가끔씩 이제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난 뭐 중개사법을 아주 뭐 90점 이상 받을 거야. 오산입니다, 여러분. 실무 문제 어렵게 나오면요, 절대로 90점 이상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아예 전략을 세우실 때, 우리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이 한 70점대 정도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라는 것은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 이 공법이라는 게, 우리 부동산은 여러분 왜 부동산학 개론에도 나오죠. 한정된 재화거든요. 부동산은 막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공법을 다른 말로 하면 부동산 규제법입니다. 그럼 부동산 하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부동산 하면 토지 부동산 맞습니까? 맞죠? 건물 부동산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근간이 되는 우리 규제법이 뭐냐? 토지 철저하게 규제를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국계법.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얘가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기본적인 또 규제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은요, 토지에 관한 이 규제법인 국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 건물에 관한 규제법인 근간이 되는 규제법인 이제 건축법, 얘들이 양대 산맥입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낙후된 지역 쭉 밀고요, 새로 개발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도시개발. 예, 그래서 도시개발법. 자, 그 다음 이미 이제 개발이 돼 있어요. 근데 오래되면 이제 노후화되면 다시 재정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이걸 규율하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래서 뭐 일명 도정법이라고도 하고요, 정비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 특히 부동산 중에서 국가가 유독 규제를 많이 하는 부동산이 있죠. 뭐예요? 네, 뭐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파트, 주택이다, 그죠? 국가가 유독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국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지나쳐요. 예. 특히 뭐 지금 뭐 시행하고 있는 금융규제 이런 것들은 저는 뭐 너무나도, 사실 금융규제는 이제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서울 그 강남에요. 서울 강남에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 20억 이상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그 중에서 전체 70% 정도가 대출이 1원도 없어요. 네, 통계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금융규제 이건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 중산층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은 다 중산층 아니십니까? 네,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민이 중산층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주택법, 그 다음 역시 또 국가가 대한민국 헌법에요, 농사 있죠. 농사. 그 농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농민들을 또 보호해줘야 될 의무를 대한민국 헌법에서요,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가는요, 그 의무를 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농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또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농지 취득도 못하게 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농지법입니다. 총 몇 개요? 네, 6개 더죠. 네. 사실 우리 예전에 비해서는요, 유일하게 예전에 비해서 시험이 쉽게 출제되는 과목이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뭐 제가 예전이라면 한 10년 전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비해서요, 유일하게 지금 예전보다는 쉬워졌다. 뭐가? 공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도요, 공법은 점수 안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6과목 공법 안에 이 6개 들어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여기다 플러스 산지관리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왜 토지 수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토지 수용에 관한 법이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전부 다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공법이 범위가 더 넓었어요. 근데 어차피 범위가 넓으나 뭐 범위가 좀 줄어드나 점수 안 나오기는 매일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역시 우리 수험생분들 보면요,
2차 시험에 공법 해보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이제 어려운 이유도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어려우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자존심이 막 거기에 발동을 해요. 아우, 내가 기분 나쁜 거야. 내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한글로 적혀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법을 미친 듯이 공부해요. 사실 공법 시험 공부하는 그 시간에 다른 과목에 좀 안배를 했으면 어차피 우리는 합격을 위해서 모인 거니까 나중에 공법은 합격하고 나서 공부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올해처럼 공법이 시험이 비교적 좀 쉽게 출제가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공법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가량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법에서 고득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아, 난 공법은 뭐 한 80점 이상 받을 거야 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주 위험한 전략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이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이 한 몇 점 정도 받으시냐면요, 합격하는 분들이 50점대 안팎입니다. 50점대 안팎이에요. 합격하시는 분들이요. 50점 안 되게 받고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50점에서 60점 사이. 60점 넘어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점수 안 나온다. 다른 사람도 다 안 나와요. 그렇다고 그 과목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우리 경제학에서도 여러분, 경제학에 그 밴덤이 이야기를 했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 그게 경제의 원칙이거든요. 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절대로 여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시라는. 이거 외운다고 다른 거 외울 시간이 없어. 여기 나오는 걸 막 검표율 용적률 다 외우고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수험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 중요한 일단 하나 소결론입니다. 점수 안 나오는 과목, 일반적으로 점수 안 나오는 과목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를 하면서 희생하지 말자라고요. 그걸 조금 안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데다가 안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래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난 국계법만, 어차피 여기서 비중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게 국계법이거든요. 국토의 계획을 이용하는 부분을, 이게 공법 40문제 중에서 여기서 제일 많은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국계법, 그 다음 뭐 비교적, 여기 국계법하고 비교적 쉬운 게 이제 뭐 도시개발법. 그 다음 농지법은 2문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농지법은 당연히 공부 안 하시고, 농지법 아예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무 나가시면 농지법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예 공부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한 2과목, 여기 2개의 법만 열심히 할래. 요렇게 또 계획을, 전략을 세우시는 분이 계세요. 아, 막 난 정비법, 주택법 이런 거 막 복잡하고 어려울 것도 많고 나 이거 안 할래. 이 중에 이것만 딱 붙잡고 갈래. 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위험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가령 국계법 붙잡고 국계법만 열심히 할래. 그럼 가령 국계법이 뭐 만약에 14문제 나온다라고 한다면 14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암만 그것만 붙잡고 한다고 그거 다 못 맞춘다니까. 다 맞추면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시험이라는 게 난이도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계법에서도 난이도 높은 문제 뭐 구석진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다 못 맞춰요. 그러니까 절대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내용들을 다 하시되 다만 일단 우리는 기본적인 중요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 모든 걸 다 하셔야 돼. 사실 제가 보니까 이제 농지법 같은 경우는 시험에 2문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어려운 내용 안 나와요. 농지법에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내용도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와. 이런 것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이거 포기하시기는 아깝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만약에 포기를 하셨으면요.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포기를 하셨으면? 아, 그래, 찍는데 당연히 찍어야죠. 못 푸니까. 찍어야 되는데. 가서 괜히 또 읽어요. 시험장에 가가지고 포기를 하셔놓고. 그건 시험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포기를 하셨으면서 그거 읽어요. 답만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어느 하나도 포기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이제 시험을 무난하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과목이라도 여러분들 포기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안 돼요. 다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것들, 그것만 잡고 가시면 평균 점수 60점 넘어가는 데는 무리가 없거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절대 어느 하나만 잡고 가고 이런 것들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건 정말로 뭐 시험에 복불복이거든요.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공시세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중개사법하고 공법하고 합치면 평균 점수가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의 평균 점수가 몇 점인가요? 60점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예전에는 중개사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이야기하는 홈런을 치거든요. 아주 고득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다른 거 다 도와줘. 근데 지금은 중개사법에서 공법만 도와주면 끝이에요. 또 다른 과목 도와줄 게 없어. 그럼 공시세법 이 두 과목에서 자력으로, 얘 두 과목에서 자력으로 60점이 넘어가 주셔야, 그래야 2차 시험을 안전하게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세법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제 과목이 공시법이니까요. 예, 세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세법 올해도 역시 우리 예상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난 세법에 좀 관심이 있어. 세법에 좀 관심이 있어. 또는 난 세법은 그래도 내가 조금 아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 내가 뭐 세법은 좀 아는데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세법에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세법을 좀 알고 싶다는 거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기 학자가 되기 위해서 모이신 거 아니거든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지.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합격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합격하고. 근데 문제는 합격하면 공부도 잘 안 하시거든. 일반적으로요. 우리 세법 16문항 중에서 보통 합격하시는 분들이 한 8문항 안팎입니다. 절반 정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무지무지 어려워요. 우리 세무사, 현직에 계시는 세무사분들 보고 이 세법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해도 잘 못 풀어요. 특히 왜 더 잘 못 푸느냐 하면, 세무사분들은 시험에 보면, 세무사 시험 과목에도 이제 많은 세법들이 있는데요. 세무사 시험은 거의 국세 위주로 나옵니다. 국세요. 근데 우리 시험은 국세, 뭐 양도소득세, 소득세 있잖아요. 국세거든요. 우리 시험은 이제 국세도 나오지만 거의 만만치 않게 거의 반반이에요. 뭐도 나와요. 지방세요. 지방세. 그래서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는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사분들도 그 부분은 잘 몰라.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법에서 나는 고득점을 해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은 아마 뭐 공법에서 고득점 해야 되겠다 전략을 세우는 거랑 매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전략을 그렇게 세우지 마세요. 어차피 얘들은 점수 별로 안 나와라고, 난 절반만 맞추면, 난이도 하의 문제 그 정도만 맞춰주면, 그러고 나머지 찍었는데 뭐 조금 맞출 수도 있잖아요. 네. 차라리 한 번으로 이렇게 쭉 밀다 보면 맞출 수도 있거든요. 괜히 풀고 하면 다 틀려요. 함정에 빠지거든. 어설프게 알면요. 여러분, 우리 시험이 지금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객관식 시험. 우리 객관식 시험은요, 맹점이 있습니다. 뭐가 맹점이냐면, 지문 5개 중에서요, 4개만 확실하게 알면 만점을 받는 시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개만 확실하게 알면요. 그게 이제 객관식 시험의 맹점이죠. 4개만 확실합니다. 하나를 알더라도요, 객관식 시험은 우리 주관식 시험이라 대비하는 요령이 완전 달라요. 나중에 이제 곧 공인중개사 시험도 여러분들 우리 중개사법령 및 실무라는 우리 중개사법에서요,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은 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즉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보도록 이미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왜 언론에 보면 뭐 이 시험 뭐 공인중개사 시험을 뭐 이 바꾼다 뭐 이런 내용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은 여러분 중개사법 나중에 공부해 보세요. 그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도 주관식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머지않아 곧 바뀔 거예요. 지금 공인된 자격증 시험 중에서요. 민간 자격증 말고요. 공인된 자격증 시험 중에서 그러니까 앞에 C가 들어가는 Certified에서 C가 들어가는 이 공인된 자격증 시험 중에서 아마 2차 시험을 객관식으로 보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유일한 시험입니다. 최근에 주택관리사도 2차 시험은 주관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유일한 시험이에요. 시간 문제. 바뀌는 거는 당연히 시간 문제인데 다만 지금 워낙 응시자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파장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뀌는 거는 당연히 시간 문제예요. 근데 주관식 시험을 공부하는 방법과 객관식 시험을 공부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공부 방법이에요. 주관식 시험은요. 여러 개를 넓게 아는 게 중요해요. 깊이는 모르더라도 주관식 시험은 넓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객관식 시험은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아는 게. 만약에요, 우리 객관식 시험은 만약 이 지문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4개만 확실하게 하면 그냥 답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개, 두세 개라도 확실하게 아는 게 있으면 답을 맞출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상당히 많은 수험생분들이 지문을 보면, 다 앞면은 있어. 어디서 본 거는 같아요. 앞면에 있어요. 차라리 아예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차라리 아예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찍으면 확률은 5분의 1이거든. 근데 앞면이 있어. 그럼 푼다는 거거든요. 풀어요. 답만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니까요. 함정에 빠집니다. 출제자가 그 의도하는 그 함정에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 여러분 중요한 거, 제가 이제 강조드린 거,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드리는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올해 우리 이제 시험이 등기법에서요, 역대 제가 봤을 때 가장 난이도 높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왜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올해 시험에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 전세권. 자, 전세권에 있어서요, 우리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존속기간. 얘는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될 사항을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해요.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된다. 그 다음 반드시 기재가 되지 않아도 되는 거, 그걸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존속기간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당연히 임의적 기록사항이다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지금 시험에 어떻게 출제를 했느냐면, 제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시험에 어떻게 출제를 했느냐면, 이걸 사례형으로 출제를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가령 X라는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이분이 소유자인데, 을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갑은 전세권 설정자, 을은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대요. 근데 이제 시험 설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시험 설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문에 그것도 앞부분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문에 가령 지문 1번. 자, 이 경우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등기관은 이 존속기간을 등기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X, 틀렸네. 앞부분에 또 이 지문이 나왔으니까 틀렸네. 반가워, 고마워, X 하고 넘어갔어요.
그분들이 다 틀렸다는 거죠. 옳은 질문입니다. 옳은 질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한숨 벌써? 네. 자, 아까 지금 임의적 기록상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임의적 기록상이라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전세금은 필수적 기록상이거든요. 등기부에 반드시 기재가 돼야 돼. 그런데 계약서에 전세금에 관한 내용이 없어. 계약서에 전세금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등기관은 어떻게 하냐면 그 등기를 각하시킵니다.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필요적 기록상이니까. 등기부에 전세금은 반드시 기재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계약서에 없으면 아예 등기 자체를 안 받아줘요. 각하, 야, 너 다시 계약서 다시 하고 와. 안 받아준다 이 말이죠. 필요적 기록상이니까. 자, 근데 가령 계약서에 전세금은 있어요. 근데 전세 기간이 안 나와 있어. 존속 기간이 계약서에 없어. 그러면 등기관은 수리해요, 안 해요? 해요. 받아준다 이 말이죠. 왜? 존속 기간은 임의적 기록상일 뿐이니까 받아준다 이 말이야. 그런데 계약서에 2년이라고 적었어. 그러면 등기부에도 기재해 주셔야 된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임의적 기록상의 의미입니다. 계약서에 있으면 적어줘야 된다고요. 없으면 안 적어줘도 되고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설문에서 이제 출제자가 좀 문제를 어렵게 꼬아낸 거죠. 그냥 쉽게 보통 예년에는 그냥 지문에 그냥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상이다. 또는 뭐 필요적 기록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냥 OX 이렇게 하도록 나오는데 예전에는 다 그렇게 나오다가 지금 어렵게 문제를 출제한 게 이제 이런 제가 그 말이에요. 한 12문제 중에서 한 6문제, 등기법 6문제 정도를 상당히 난이도 높게 출제를 했더라고요. 역대 그랬던 적은 없는데 등기법이 아주 어렵게 출제를 했었죠. 지금 의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를 할때라도 정확하게 아시라. 우리가 시험에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시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 점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도 자꾸 강조를 드릴 겁니다. 다시 잠깐 공시법 이야기를 좀 하면요. 우리 공시법이요. 안에 또 과목이 2개입니다. 공시법이요. 하나는 지적, 또 하나는 등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공시법의 그 안에 내용에 대해서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지적은 각각 12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12문제씩 출제가 돼요. 어느 과목이 쉬울까요? 네. 제가 뭐 느낌으로 여러분들 대충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과목이 쉬울 것 같아요? 네. 눈치가 있으시면 제가 이제 아까 등기 이런 게 뭐 어렵다고 지금 제가 지적이 압도적으로 쉬워요. 2가지 비교하자면요. 압도적으로 쉬워요. 제가 사실 작년 말고요. 그 앞에까지만 해도 수업을 할 때 공시법은 여러분 격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1월부터 들어가게 되면 격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 공시하면 한 주 세법, 공시세법 이런 식으로 격주로 이제 수업 진행을 하는데 보통 2달에 한순환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돕니다. 그래서 1월 되면 이제 기본과정, 1, 2월 기본과정. 그 다음에 3, 4월 뭐 심화과정, 5, 6월 요약과정, 7, 8월 문제풀이 과정, 9, 10월 동형 모의고사 과정. 1년이 금방이죠. 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는 실무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강의는 이제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강의로 들어오면서 이 수험 시장에 제가 강의하면서 이제 마이크를 잡으면서 단점이 뭐냐면요. 너무 빨리 늘는 것 같아요. 1년이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네. 같이 수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같이 계속 수험생인 거거든요.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공부 오래 하시면 여러분 빨리 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합격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 앞에 예년까지, 작년 말고요. 그 예년까지는
등기법이 양도 많고 압도적으로 어려워요. 나중에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재도 등기법이 지적보다 한 2배예요. 공시법이 책 한 권인데 이 등기법이 분량이 한 2배입니다. 12문제 출제되는데 각각 12문제씩인데 분량이 훨씬 많아요. 거기다가 실제로 우리 이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하는 그 풀이 대법원에 가면요.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부동산 등기실무교재라는 게 있어요. 분량이 한 1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게 우리 시험에 출제하는 풀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 다음 등기법은 사실 출발 자체가 민법을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민법을 어느 정도 잘 모르시잖아요. 아니 뭐 제가 여러분들을 뭐 절대 뭐 무시하거나 그게 아니라 사실 이제 뭐 민법을 제대로 하려면 민법만 몇 년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상 이제 이 등기법을 이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항상 대견스럽습니다. 와 어떻게 법 없이도 사실 분들이 여기 다 모여 앉아가지고 이런 것들 지금 공부한다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안쓰럽기 때문에 저한테 뭐 질문을 하거나 이런 것들 아주 저는 반가워합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있는 때는 저를 10분 활용하세요. 뭐 질문하셔도 됩니다, 저는. 물론 이제 수업 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좀 자제하시고. 왜냐면 수업 시간에 하면 이제 수업이 끊겨버리니까.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수업 마치고, 특히 수업 마치고, 좋아요. 수업 마치고. 저는 보통 수업 마치고, 특히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않습니다. 거의 학원에 있거든요. 식사만 하고 나면 거의 학원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저희 있으면요. 뭐 공시법 얼마든지 질문하시는 거 반갑습니다. 근데 질문 잘 안 하시더라고요. 질문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가 일단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제가 수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다. 그죠? 그거 하나. 그 다음 하나는 도대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모르긴 하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 그걸 몰라요. 그죠? 아마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아예 질문 자체도 안 하시는데 좀 뒤로 가면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등기법이 워낙 양이 많고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예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 총 이제 2달 4회입니다. 격주로 하니까요. 4회. 그 4회 중에서 3회를 등기법을 하고요. 1회만 지적을 했어요. 예전에는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지적과 등기 똑같이 2회씩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요. 그럼 올해 왜 그렇게 했느냐?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2차 시험이 응시자 숫자가 아마 내년 되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응시자 숫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대형 학원들이 들어오면서 평생반을 모집을 하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응시 원서 내야 돼. 아니면 그 자격이 박탈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응시자 수는 원서는 내놓고 시험은 보러 안 와. 그래서 가보면 자리는 좀 널널해요. 그러니까 응시자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출제자들은 응시자가 많아지니까 시험을 당연히 난이도를 높게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난이도를 높게 냈을 때 사실 중개사 법령 및 실무라는 과목, 특히 중개사법, 법령, 공법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은 괜히 이상하게 내용을 꼬아서 내버리면 아예 모두 정답 또는 복수 정답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렵게 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시험 출제자가 이제 내기 쉬운 게 뭐냐면 숫자 바꾸는 거예요. 뭐 3개월 전까지를 6개월 전 이런 식으로 숫자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즐겨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특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시험에 어렵게 낼 수 있는 가장 한계가 없는 과목,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게 낼 수 있는 과목, 그게 뭐냐면 등기법이거든요. 지적법도 마찬가지로 순수 법령입니다. 판례도 안 나와요. 100% 법령만 출제합니다. 지적법은요. 오로지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렵게 내려고 해도 내기가 힘들어. 요 앞전에 29회 때요. 29회 때 교재도 없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지적에서. 교재도 없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뭘 출제를 했느냐면 나중에 이제 배우실 건데요. 우리 지적소관청에서요. 지적을 담당하는 관청을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그 지적 공부라는 걸 연구 보존해요. 어디에다? 지적 서고라는 창고에다가. 그럼 지적 소관청 하면 쉽게 하면 여러분 남구청 지적 소관청이에요. 거기 가보시면 지적 서고라는 창고가 있어. 거기에 뭐 토지대장 이런 거 있잖아요. 토지대장이라든지 뭐 지적도 임야도 이런 것들 거기다가 연구 보존하거든요. 연구 보존해. 자, 그럼 연구 보존하려면 예전에 이제 29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지적 서고 그 창고 설치 기준. 물론 이제 시험을 어렵게 내려고 그 출제자가 가진 애를 쓴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험 출제자가 우리 시험이 무슨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인데 지적서고 창고 설치 기준은 건축사는 알아야 될 이야기지. 창고 설치 기준. 뭐 습도는 몇 % 내외로 맞추고 온도는 몇 도 내외로 맞추고 그 다음 뭐 단독 퓨즈를 사용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내서요. 그게 이제 어렵게 나온 거죠. 소위 이야기하는 불이탑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 교재도 없는 내용이야. 이런 걸 시험에 냈어요. 틀리라고 낸 문제죠. 근데 제가 이제 시험에서 하나의 팁을 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보지도 못한 문제가 나오면요, 의외로 답은 아주 간단한 걸 물어봅니다. 그게 시험에서 여러분 팁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이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연구 보존하려고 하면 문은 나무 문이어야 될까요? 철문이어야 될까요? 철문이어야 될까요? 아시잖아요. 문은 철문이어야 된다. 철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문 열었을 때요, 우리 지적서고 창고에 문 열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아니, 화재요. 물론 화재 무섭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무섭기 때문에 퓨즈를, 단독 퓨즈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거 딱 그 창고에만 퓨즈. 그래서 약간 누전돼 버리면 바로 떨어지도록. 화재 때문에 단독 퓨즈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화재 당연히 무섭죠. 근데 이제 문 열었을 때, 우리가 이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그 철문으로 되어 있을 때 뭐가 무서워요? 쥐나 바퀴벌, 특히 쥐 들어가 버리면요, 금방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방충망이 필요하겠죠. 아니, 몰랐던 내용이라도 그냥 그럴싸하잖아. 그래, 철문, 방충망. 자, 어느 게 밖에 있어야 될까요? 어느 게 바깥에?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방충망 열고 철문 열고, 방충망 열고 철문 열고, 어느 게 밖에 있어야 돼요? 철문이 밖에 있어야 되고 방충망이 안에 있어야 되지. 이걸 바꿔서 냈어요. 그래서 얘를 답지문으로 했습니다. 네. 29년 만에 처음 나올 거예요. 아직 그 이후로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시험이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하고, 그래서 일단 전략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일단 지적을 거의 만점을 받자. 지적을. 어차피 등기법에서 어렵게 나올 거니까 지적을 일단 안전하게. 왜냐면 앞에서 보통 이제 앞부분부터 1번부터 풀어나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앞부분이 지적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등기, 뭐 세법 다 엉망돼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점을 받자. 그래서 여기 집중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절반씩 2회 2회씩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제가 올해 조금 또 그동안 안 나왔던 문제지만, 지문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씩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적서고에 지적공부 보관할 때 이 펀치로 구멍을 뚫어서 이걸 철근으로 묶습니다. 그 철근을 우리는 바인더라고요. 영어로 바인더라고 해요. 그걸 묶습니다. 묶는데 몇 장 단위로 묶느냐? 100장 단위로 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100 이런 거 10하고 100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100장 단위로 철근으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걸 제가 혹시 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라라고 했었는데, 그게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올해 유일하게 아마 그게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12문제 중에서 어렵게 느끼셨던 부분이 아마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수업 시간에 엄청나게 강조를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 100장 단위로 200장인가 그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틀린 지문으로. 보통 100 상식적으로 오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세법에서 어차피 점수 안 나오니까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 60점이 독자적으로 이 두 과목이 60점이 넘어가려면 공시법을 한 몇 문제 정도는 맞춰주셔야 돼요. 얘를 만약에 8문제 맞춘다는 전제하에서요. 여러분 몇 문제 맞추면 60점인지 아세요? 24문제예요. 24문제 맞추면 평균 점수 40점, 40문제니까 24문제 맞추면 60점입니다. 네. 그럼 24문제 맞추려면 자, 몇 문제 정도 맞춰주시면 돼요? 16문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6문제 이상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60점이 넘어가요. 공시세법에서 독자적으로 60점 넘어가면 거의 합격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여기 우리 지적 얘는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다 맞추세요. 정상적으로 수업만 따라오시면 올해도 저는 지적 역시 2회씩 강의할 겁니다. 내년 시험도 절대 쉽게 출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가오는 올해 이제 33회 시험도 절대 쉽게 출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적 거의 다 만점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10문제 이상은 다 맞추실 거고. 네. 그럼 우리 등기법에서 최소한 7문제 이상씩만 좀 맞춰주시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올해는 야심차게 또 준비를 하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그 적응력을 초반부터 좀 빨리 키우셔야 돼요. 7, 8월에 가서 그때 문제 처음 본다. 늦습니다. 그래서 문제 적응력을 빨리 좀 키우기 위해서 일찍부터 해서 OX 문제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수업 시간에 일일이 그걸 해설하기가 좀 힘들어서 개인적으로 유튜브 촬영을 해가지고요. 올리려고 지금 계획은 야심차게 지금 하고 있는데 벌써 이 계획을 세운 지는 한 몇 년 됐어요. 네, 세운 지는 한 몇 년 됐는데 시행을 못 하고 있다가 여러 가지 또 하는 일이 또 매주 막 서울에 또 강의를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3년간 서울에 매주 가고 있거든요. 왔다 갔다. 그 힘들어요. 저기 밑에 지방에 시골에 살아요. 농사 짓고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그래서 그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무지무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만 세워놓고 사실 실천을 못 하고 있다가 하여튼 올해는 제가 이제 이런 것들도 지문 해설해서 이제 유튜브에 좀 올려서 여러분들이 복습 겸 해서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올해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잠깐 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계속 오늘 이제 내용에 대해서 수업 내용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